단골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고 돈을 건네자 가게 주인이 낡은 종이 조각 하나를 내 손에 슬쩍 쥐어주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남편이 주는 약, 더 이상 먹지 마세요. 그건 매일 그가 사오는 독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서서히 죽게 될 겁니다. 나는 완벽하다고만 믿었던 남편의 실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가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었다. 그날따라 한낮의 햇살은 유난히 뜨거웠다. 여기저기 금이 가기 시작한 시장 바닥의 아스팔트를 녹여버릴 기세였다. 공기는 비릿한 생선 냄새, 짓밟힌 채소의 썩는 냄새, 무질서하게 오가는 차량의 배기가스가 뒤섞여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다. 그렇게 붐비는 전통시장 한가운데를 민주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천천히 걸었다. 파스텔톤 카디건을 걸친 그녀는 갑자기 관자놀이에 맺히는 식은땀을 닦아냈다. 최근 들어 몸 상태가 이상하긴 했다. 쉽게 피로해지고 자주 어지러웠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심장이 멋대로 두근거렸다. 하지만 오늘은 좋아하는 붉은 용과를 사기 위해 억지로 몸을 이끌고 나왔다. 의사는 빈혈기가 심하다고 했고 남편 지우는 비싼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 외에도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항상 권했다. 민주는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와 부딪히며 핸드백을 고쳐 안았다. 또다시 머리가 지끈거렸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겪는 익숙한 고통이었다. 그녀는 통증을 무시하려 했으며 시장 골목 끝에 있는 김 아저씨의 과일 가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김 아저씨는 정직하고 친절한 과일 가게 주인이었다. 민주는 5년째 그의 가게 단골이었다. 지훈과 갓 결혼했을 때부터였다. 보통 때 같았으면 김 아저씨는 우렁찬 목소리와 호탕한 웃음으로 그녀를 맞으며 지훈의 안부를 묻거나 오르락내리락하는 고추 가격에 대해 농담을 건네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멀리서 보니 김 아저씨는 뻣뻣한 동작으로 귤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중년의 남자는 불안해 보였다. 그의 눈은 마치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감시하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좌우로 움직였다. 평소 그의 주름진 얼굴에 걸려있던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민주가 다가가 가게 앞에 서자 김 아저씨는 화들짝 놀랐다. 손에 들고 있던 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질 뻔했다. 그는 반기는 기색 없이 깊은 공포가 서린 눈빛으로 민주를 쳐다보았다. 가게의 천막 그늘 아래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이마에는 옥수수 알만한 땀방울이 선명했다. 민주는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김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네며 찾고 있던 붉은 용과가 오늘 있는지 물었다. 김 아저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목을대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는 소리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뒤편 바구니에서 큼직한 용과 3개를 꺼내주었다. 그의 동작은 서둘렀다. 마치 민주가 그곳에서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민주는 단골 가게 주인의 달라진 태도에 의아함을 느끼며 미간을 찌푸렸다. 아마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더는 묻지 않기로 했다. 민주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냈다. 그녀가 김 아저씨에게 돈을 건넸다. 김 아저씨의 주름지고 거친 손은 민주에게서 돈을 받을 때 심하게 떨렸다. 차가웠다. 민주의 손가락에 닿은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아저씨는 돈을 보관하는 작은 서랍에서 거스름 돈을 꺼내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의 등은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 힘든 일을 하는 것처럼 꽤 오랫동안 민주에게 등을 보였다. 시장은 여전히 붐볐지만 가게 주변의 분위기는 민주에게 점점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짐작할 수 없었다. 김 아저씨가 다시 민주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낡고 구겨진 1,000원권 몇 장으로 된 거스름돈을 내밀었다. 하지만 민주가 돈을 받기 위해 손바닥을 폈을 때 지폐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느꼈다. 작게 접힌 거친 질감의 종이였다. 김 아저씨는 민주의 눈동자를 깊이 응시했다. 그 눈빛은 경고와 간청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노인은 민주의 손을 순간 강하게 움켜쥐었다. 민주가 살짝 신음할 정도로 아주 강한 힘이었다. 그는 이내 손을 재빨리 놓고는 가게 매대의 먼지를 닦는 척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는 잠시 얼어붙었다. 그녀는 거스름돈과 의문의 쪽지를 꽉 쥐었다. 사람들 앞에서 감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민주는 주먹 쥔 손을 원피스 주머니에 서둘러 넣었다. 그녀는 나직이 감사 인사를 건넸고 김 아저씨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까딱이는 것으로 답했다. 민주는 몸을 돌려 서둘러 가게를 떠났다. 심장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뛰었다. 머릿속의 어지러움은 더욱 심해졌다. 갑작스럽게 덮쳐온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시장에 있는 수천 개의 눈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차가 주차된 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차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문을 잠갔다. 숨이 가빴다. 막힌 에어컨은 아직 시원하지 않았지만 몸은 오한이 든 것처럼 떨렸다. 여전히 약간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원피스 주머니를 뒤져 거스름 돈 뭉치를 꺼냈다. 그 안에 낡고 더러운 담뱃갑을 찢어 만든 종이 조각이 끼워져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접힌 종이를 폈다. 안쪽에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쓴 들쑥날쑥한 대문자 글씨가 있었다. 마치 급하고 두려움에 떨며 쓴 듯했다. 민주는 거기에 적힌 문장을 읽으며 눈을 크게 떴다. 남편이 주는 약, 더 이상 먹지 마세요. 그건 매일 그가 뒷골목에서 사오는 독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서서히 죽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숨이 목구멍에서 턱 막혔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읽었거나 누군가의 지독한 장난이기를 바라며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하지만 아까 본 김 아저씨의 겁에 질린 얼굴은 연기가 아니었다. 노인의 손떨림은 진짜 공포의 떨림이었다. 민주는 힘없이 차 시트에 등을 기댔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남편 지훈, 지금까지 자신의 수호천사라고 여겼던 남자, 언제나 부드럽고 다정했으며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 없었던 사람. 그럴 리가 없었다. 지훈은 완벽한 남편이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부모님께 공손했으며 민주를 항상 여왕처럼 아껴주었다. 민주의 머리는 쪽지의 악랄한 비난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되감기 시작했다. 기억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훈이 정성껏 약과 비타민을 챙겨주던 순간들로 향했다. 지훈은 항상 민주가 자기 앞에서 약을 삼키는지 직접 확인했다. 이거 수입산 최고급 비타민이야, 여보. 비싸지만 당신 건강을 위해서라면 괜찮아. 지훈은 늘 그렇게 말했다. 민주는 그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한 이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사실도 떠올렸다. 처음에는 가벼운 메스꺼움으로 시작해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약해지며 푸른빛을 띠었고 잠에서 깰 때마다 극심한 무기력감에 시달렸다. 지훈이 추천해준 병원의 의사는 그저 심한 빈혈과 스트레스 증상이라고만 말했다. 그 의사도 한패였을까. 갑자기 가방 속에서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가 차 안의 정적을 깼다. 민주는 소스라치게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액정에는 내 사랑 남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였다. 예전에는 그 이름을 보면 가슴이 설렜다. 이제는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고 끔찍한 공포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녹색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의심스럽게 들리지 않도록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다.
침착해야 했다.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됐다. 이 쪽지가 사실이라면 그녀는 매일 밤 옆에서 잠드는 냉혈한 살인자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었다. 민주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댔다.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지훈의 중저음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까지 항상 민주를 안정시켜 주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먹이를 노리는 독사의 챈챈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훈은 상냥한 목소리로 장은 다 봤는지 너무 피곤해하지는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그의 말에 민주는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물었다. 점심 비타민은 먹었어?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평범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방금 경고 쪽지를 읽은 민주에게 그 질문은 사형 집행인이 희생자에게 처형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들렸다. 민주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최대한 밝게 들리도록 애쓰며 집에 도착해서 바로 먹으려 했다고 대답했다. 전화기 너머의 지우는 만족한 듯했다. 그는 민주가 빨리 낫기 위해 비타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러면 해외여행 계획도 곧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 달콤한 말들이 이제는 민주의 심장을 칼로 베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늘 하던 대로 사랑한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는 같은 감정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옆 좌석에 혐오스럽다는 듯이 던져버렸다. 뜨거운 차 안에서 민주는 한기를 느꼈다. 그녀는 손에 쥔 낡은 쪽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될 때까지 힘껏 움켜쥐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결혼 생활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의심의 구멍이 남았다.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꽉 막힌 도로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신호대기에 멈출 때마다 물 한 잔과 캡슐 약을 건네며 미소 짓던 지훈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삶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지훈의 사랑은 모두 거짓이었을까? 시어머니 박 여사의 친절함도 그저 연기였을까? 민주는 그 끔찍한 생각들을 떨쳐내려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성과 본능은 계속해서 경고를 외치고 있었다. 그녀는 룸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수척하고 창백하며 생기가 없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욱 선명해졌다. 이건 남편에게 잘 보살핌 받는 행복한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차고에 차를 주차했다.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2층짜리 고급 빌라는 조용했다. 지우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평소 자주 방문하거나 묵고 가시던 시어머니도 안 계셨다. 민주는 자동으로 켜지는 중앙 냉방 시스템 때문에 서늘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예전에는 이 집이 외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성이라고 느꼈다. 이제 이 집은 감옥, 아니 더 정확히는 호화로운 영안실처럼 느껴졌다. 집 안의 정적은 그녀를 소름 돋게 했다. 모든 구석구석이 그녀가 모르는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민주는 힘없이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화장대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침대 옆 협탁 위에 오만하게 서 있는 짙은 색의 작은 유리병에 꽂혔다. 제조사 라벨은 없었다. 약사나 어쩌면 지훈이 직접 쓴 복용법이 적힌 작은 스티커만 붙어 있었다. 안에는 빨갛고 노란 캡슐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 비타민이었다. 민주는 그 병을 집어들고 손바닥 안에서 차가운 유리의 감촉을 느꼈다. 당장이라도 이 약을 검사기관에 가져가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이 집에 돌아와 병이 없어진 것을 보면 분명 의심할 것이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차 엔진 소리가 집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들렸다.
민주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지훈이 틀림없었다. 민주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고 두려움으로 창백해진 얼굴을 가리기 위해 립스틱을 살짝 발랐다. 그리고 평소처럼 행복한 아내의 가면을 쓰려고 애썼다. 그녀는 연기를 해야 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침실 문이 열리고 지훈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아직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넥타이는 살짝 느슨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민주를 보자마자 환하게 바뀌었다. 비싼 향수 냄새가 그의 등장과 함께 밀려 들어왔다. 예전에는 민주가 좋아했던 향기였지만 지금은 역겹게 느껴졌다. 지훈이 다가와 민주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옆에 앉았다. 그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민주의 하루가 어땠는지 물었다. 지훈의 손이 민주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손길에 민주의 피부는 소름이 돋았다. 민주는 시장에 다녀와 조금 피곤했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지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선을 협탁 위에 약병으로 돌렸다. 아주 숙련된 동작으로 지훈은 병을 들고 캡슐 하나를 꺼내 항상 준비되어 있는 물잔을 집었다. 그는 민주의 입에 캡슐을 내밀었다. 그의 눈빛은 민주가 그것을 삼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강렬했다. 자, 여보, 먹어. 계속 기운 없으면 안 되잖아. 당신 아픈 거 보는 거 힘들어.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주는 남편 손에 들린 캡슐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몸은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민주는 입을 벌려 지훈이 캡슐을 넣게 했다. 그가 건네는 물을 마셨지만 삼키지는 않았다. 영화에서 본 적 있는 기술로 민주는 캡슐을 혀 밑에 숨겼다. 그녀는 설득력 있는 모골대 움직임으로 삼키는 척하고는 지훈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훈은 만족한 듯 보였다. 그는 민주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고는 씻으러 갔다.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리자마자 민주는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그녀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침실 밖 손님용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혀 밑에서 쓴맛이 나기 시작한 캡슐을 변기에 뱉고 물을 내렸다. 그녀는 약맛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여러 번 입을 헹궜다. 숨이 찼다. 세면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역시 사실이었다. 그녀의 본능은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지훈은 그렇게 집요하게 그녀가 자기 앞에서 약을 먹는지 확인하려 할까? 왜 단 한 번도 민주가 스스로 약을 먹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민주는 일찍 잠든 척하며 지훈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지훈이 침대로 올라와 뒤에서 그녀를 껴안는 것이 느껴졌다. 그 포옹은 마치 거대한 구렁이가 몸을 감는 것 같았다. 민주는 숨을 참으며 잠든 것처럼 호흡 리듬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려 애썼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마침내 지훈의 입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은 깊이 잠들었다. 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방은 어두웠다.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다. 지금이 기회였다. 증거를 찾아야 했다. 지훈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야 했다.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아니면 더 끔찍한 이유가 있는 걸까? 아주 조심스럽고 느린 동작으로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두꺼운 카페 뒤를 소리 없이 걸어 지훈이 평소 서류 가방을 두는 방구석 소파로 향했다. 값비싼 진짜 가죽으로 만들어진 서류 가방에 손을 댈 때 민주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지퍼 소리가 지훈을 깨우지 않기를 바라며 천천히 열었다. 그녀는 가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노트북, 업무 수첩, 그리고 몇몇 사무 서류가 있었다. 민주는 휴대폰 손전등을 가장 약한 불빛으로 켰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종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처음에는 이상한 것이 없었다.
평범한 프로젝트 문서들 뿐이었다. 하지만 가방 안쪽 숨겨진 주머니에서 민주의 손가락이 두툼한 갈색 봉투에 닿았다. 그녀는 그것을 꺼냈다. 봉투는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 민주는 내용물을 꺼냈다. 그것은 지훈이 일하는 회사의 로고가 박힌 공식 서한이었다. 민주는 서한의 제목을 읽고 눈을 크게 떴다. 3차 경고장 및 외부 회계감사 통지. 민주는 재빨리 내용을 훑어보았다. 서한에는 지훈이 이끄는 재무부서의 책임하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 차액이 발생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회사는 다음 달 말까지 외부 감사가 실시되기 전에 시한을 주었고, 만약 그 자금이 해명되지 않으면 이 사건을 관계 당국에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는 놀라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손으로 막았다. 남편이 횡령을 저지른 것이다. 항상 청렴하고 성실해 보였던 지훈이 사실은 도둑이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민주는 경고장 뒤에 접혀있는 다른 종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시내 중심가의 한 명품 부티크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불과 이틀 전이었다. 거기에는 수억 원짜리 한정판 여성 핸드백 구매 내역이 적혀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가방을 만져보았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그렇게 비싼 가방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 영수증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서류 더미 맨 아래에서 민주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증서를 발견했다. 보장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민주가 사망할 경우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훈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민주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횡령, 다가오는 감사, 다른 여자, 생명보험, 그리고 민주의 죽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훈은 다음 달 감사가 있기 전에 횡령한 돈을 메우기 위해 큰 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돈은 민주의 사망보험금과 민주의 상속 재산 매각을 통해 얻게 될 것이었다. 민주의 몸이 바닥으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눈앞에 펼쳐진 사실에 속이 메스꺼웠다.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저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돈과 자유를 위해 그녀를 희생시키려는 괴물이었다. 민주는 멍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사랑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불타오르는 증오와 복수심이 들어찼다. 그녀는 모든 서류를 원래 있던 자리에 깔끔하게 처음 상태 그대로 돌려놓았다.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을 들켜서는 안 됐다. 그녀는 영리하게 싸워야 했다. 민주는 거칠게 눈물을 닦았다. 오늘 밤 순진하고 순종적이었던 민주는 죽었다. 남은 것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몸속에 들어온 독 한 방울, 한 방울에 대해 복수하려는 한 아내뿐이었다. 민주는 침대로 돌아와 살인자의 옆에 누워 방 천장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용히 반격 계획을 세웠다. 그날 아침 조금 열린 커튼 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새벽부터 깨어있던 민주의 얼굴에 정확히 떨어졌다.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던 이전 아침들과 달리 오늘 민주는 몸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느꼈다. 잠에서 깨자마자 머리를 강타하던 어지럼증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라톤을 뛴 사람처럼 불규칙하게 뛰던 심장도 잠잠해졌고 속을 괴롭히던 메스꺼움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지훈이 주는 비타민을 끊은 지 겨우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몸이 회복되는 효과는 너무나도 뚜렷했다. 이 사실은 낡은 종이에 적힌 쓰라린 진실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몸은 자연적인 질병으로 아팠던 것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에 의해 강제로 주입된 독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구석의 큰 거울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폈다. 얼굴은 아직 조금 수척하고 눈 밑 다크서클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뺨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피부는 지난주처럼 종이장같이 하얗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의 뺨을 만지며 그곳을 흐르는 피의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감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다시 엄습했다. 만약 자신이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지우는 분명 의심할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바보가 아니었다. 지우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며 특히 자신의 계획과 관련된 일에는 더욱 그랬다. 민주는 더 완벽하게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피부톤보다 한 단계 밝은 색의 파우더를 꺼내 다시 창백하게 보이도록 얼굴에 두껍게 발랐다. 또한 일부러 머리를 조금 헝클어뜨리고 눈이 흐릿하게 보이도록 내버려뒀다. 방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에 민주는 서둘러 화장품을 정리했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그 미소는 이제 민주의 눈에 끔찍하게 보였다. 그는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물론 그 저주받은 비타민 병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민주는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혐오감을 억누르며 숨을 골랐다. 그녀는 다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여전히 기운이 없는 인상을 주기 위해 몸을 살짝 굽혔다. 지우는 그녀 옆에 앉아 쟁반을 협탁에 내려놓고는 민주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뜨겁고 역겨웠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민주의 등을 찌르는 것 같았다. 지우는 꾸며낸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난밤 잠은 잘 잤는지 물었다. 민주는 지훈의 눈을 피하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도 두통 때문에 자주 깬다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훈은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다. 완벽한 거짓 표정이었다. 능숙하게 지훈의 손이 병에서 캡슐 하나를 꺼내 민주의 입으로 내밀었다. 이 장면이 다시 반복되었다. 민주는 입을 벌려 캡슐이 들어오게 하고 우유를 마신 뒤 재빨리 캡슐을 혀 밑에 숨겼다. 그녀는 설득력 있는 삼키는 동작을 했고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 약간 기침까지 했다. 지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민주의 이마에 입을 맞춘 후 출근 준비를 하러 갔다. 지훈이 욕실 문 뒤로 사라지자마자 민주는 즉시 세면대로 달려가 캡슐을 뱉었다. 그녀는 빨갛고 노란 캡슐이 배수구에서 빙빙 돌다가 물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또 한 번 죽음을 피했군. 그녀는 생각했다. 낮 시간, 지훈이 출근한 지 오래되었고 일찍 돌아올 기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민주는 다시 김 아저씨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다. 종이에 적힌 글은 유익했지만 지훈을 감옥으로 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증인이 필요했다. 반박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민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백미러를 확인하며 혹시 지훈의 차가 갑자기 뒤에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시장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어제처럼 여전히 붐볐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의 발걸음은 더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희생자가 아니라 정의를 찾는 여자로서 걷고 있었다. 김 아저씨의 과일 가게는 몇몇 손님을 상대하느라 분주해 보였다. 김 아저씨는 민주가 오는 것을 보고 다시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민주가 여전히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눈에는 약간의 안도감이 스쳤다. 김 아저씨는 눈짓으로 민주에게 손님이 없을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신호를 보냈다. 민주는 주변을 살피며 사과를 고르는 척했다. 상황이 안전해지자 김 아저씨는 민주를 가게 안쪽 좁은 공간으로 불렀다. 그가 평소 과일 포대를 쌓아두는 곳이었다. 상자와 잘 익은 과일 냄새가 나는 좁은 공간에서 김 아저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민주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매우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듯했다. 김 아저씨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사실 다른 사람, 특히 지훈 같은 부잣집 사람의 가정사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심이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다. 김 아저씨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 이야기를 했다. 증상이 민주가 겪는 것과 똑같았다. 무기력증, 탈모, 손톱이 파랗게 변하는 증상, 그리고 결국 장기 부전으로 이어졌다. 당시 동네 보건소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 김 아저씨는 딸이 농약을 잘못 보관하여 중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죽음을 앞둔 딸의 얼굴과 닮아가는 민주의 얼굴을 보며 김 아저씨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평생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민주의 생명을 구하라는 신의 계시라고 느꼈다. 그리고 김 아저씨는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새벽, 시장이 아직 어둡고 상인들이 막 좌판을 펴기 시작할 때 그는 지훈의 고급차가 조용하고 더러운 시장 뒷골목에 주차하는 것을 보았다. 그 골목은 불법 거래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처방전 없는 강한 약부터 유통이 금지된 고농도 살충제까지 거래되었다. 김 아저씨는 지훈이 문신을 한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쥐약과 멧돼지 독 공급책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지훈은 항상 작은 검은색 꾸러미를 받고 그 남자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김 아저씨는 그 꾸러미 내용물이 비타민이나 합법적인 약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젖은 시장의 어두운 골목에서 건달에게 건강약품을 사지 않을 것이다. 민주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 증언을 들었다. 남편이 이 일을 매우 치밀하고 더럽게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항상 향기롭고 단정하게 차려입던 지훈이 아내를 죽일 도구를 사기 위해 기꺼이 질척한 시장 골목으로 들어간 것이다. 민주는 김 아저씨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구두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지훈이 고용한 비싼 변호사가 쉽게 사실을 왜곡하고 김 아저씨를 거짓말쟁이나 중상모략가로 몰아갈 수 있었다. 민주는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다. 민주는 절박한 목소리로 김 아저씨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했다. 만약 지훈이 다시 온다면 그 거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김 아저씨는 망설이며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는 그저 작은 과일, 장수일 뿐이었다. 부자와 엮이는 것은 그에게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희망과 절망으로 가득 찬 민주의 눈빛을 보고 김 아저씨의 용기가 다시 솟아났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는 이틀 뒤 금요일에 지훈이 올 때 그 골목의 빈 상자 더미 뒤에 휴대폰을 숨겨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는 김 아저씨에게 데이터 요금이나 다른 필요한 것에 쓰라며 약간의 돈을 주었다. 하지만 김 아저씨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는 결국 성의로 받아달라고 강권한 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 무렵 민주는 지훈이 퇴근하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일부러 파우더를 두껍게 바르지 않고 원래 얼굴빛이 조금 드러나게 내버려 뒀다. 지훈의 반응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예상대로 지훈이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잡지를 읽고 있는 민주를 보자 걸음을 잠시 멈췄다. 지훈의 매서운 눈이 가늘어지며 민주의 얼굴을 이마부터 턱까지 훑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의심의 빛이 아주 선명하게 스쳤다. 비록 그 표정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이내 상냥한 미소가면 뒤로 숨었지만 지훈은 다가와서 평소처럼 이마에 입을 맞추는 대신 민주의 턱을 잡고 그녀의 얼굴을 좌우로 돌렸다. 마치 상품을 검사하는 것 같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훈은 오늘 민주의 얼굴이 왜 달라 보이는지 물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생기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칭찬이어야 할 그 말은 지훈의 입에서 나오니 비난처럼 들렸다. 민주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비싼 비타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거나 낮잠을 충분히 잤기 때문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은 거짓말을 찾으려는 듯 민주의 눈 속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거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도 지훈의 시선만큼 차갑지 않았다. 그리고 지훈은 민주의 턱을
약간 거칠게 놓았다. 그는 위협이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약 먹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만약 한 번이라도 잊으면 치료가 헛수고가 되고 병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 은밀한 협박에 민주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우는 시무룩한 얼굴로 자신의 방으로 가버렸고 소파에 얼어붙은 민주만 남았다. 민주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지우는 독이 효과가 없자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마도 복용량을 늘리거나 더 빠른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민주는 지훈이 인내심을 잃기 전에 더 빨리 움직여야 했다. 이틀이 흐르는 동안 그 호화로운 집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민주는 자기 집에서 스파이처럼 살았다. 그녀는 제공되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꼼꼼히 확인했다. 스스로 요리한 음식이나 아직 밀봉된 포장식품만 먹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항상 물병을 들고 다녔다. 더 이상 집 정수기의 물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말이 없어졌고 저녁 식사를 함께할 때 텅 비었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민주를 자주 쳐다보았다. 주는 비타민의 양도 늘었다. 지우는 의사가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 복용량을 늘리라고 권했다고 둘러댔다. 물론 그 추가된 캡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숙으로 사라졌다. 기다리던 금요일 아침이 마침내 밝았다. 잠에서 깬 순간부터 민주는 휴대폰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김 아저씨의 소식을 기다렸다.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깜짝 놀랐다. 김 아저씨는 성공했을까? 아니면 발각되어 위험에 처했을까? 나쁜 생각들이 계속해서 민주를 괴롭혔다. 오전 9시경 메신저 앱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김 아저씨였다. 민주의 손이 메시지를 열 때 심하게 떨렸다. 메시지에는 사진 한 장과 10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먼저 사진을 다운로드했다. 멀리서 최소한의 조명 아래에서 찍어 화질이 다소 흐릿하고 흔들렸지만 사진 속 대상은 민주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더럽고 음산한 시장 골목에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셔츠 차림의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팔에 문신이 가득한 마른 남자에게서 검은 비닐봉지를 받고 있었다. 지훈의 얼굴은 심각하고 조급해 보였다. 하지만 민주의 숨을 튑게 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사진 배경에는 조수석 문이 반쯤 열린 지훈의 검은색 SUV가 보였다. 차 안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비쳐 얼굴이 꽤 선명하게 찍혔다. 그 여자는 박 여사, 시어머니였다. 민주는 놀라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막았다. 손에 든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박 여사, 지금까지 항상 다정하게 행동하고 아플 때마다 전복죽을 끓여다 주며 늘 내 예쁜 며느리라고 불렀던 시어머니. 항상 단아한 옷차림의 손에는 염주를 들고 다니던 그 노부인이 새벽 5시에 불법 독극물 거래 현장에 있었다. 민주의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지훈의 배신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지만 박 여사까지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처를 더욱 깊고 탱게 만들었다. 박 여사의 친절은 그동안 추악한 의도를 감추기 위한 가면일 뿐이었다. 모자가 함께 그녀를 죽이려 공모한 것이었다. 민주는 이어서 김 아저씨가 보낸 짧은 동영상을 재생했다. 거리가 멀어 동영상에는 뚜렷한 소리가 담기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시장의 웅성거림 뿐이었다. 하지만 영상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거래를 마친 지훈이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박 여사는 마치 아들의 성공을 축하하듯 지훈의 팔을 토닥이며 활짝 웃었다. 두 사람은 차가 시장 골목을 떠나기 전에 작게 웃는 것처럼 보였다. 살인 계획을 세우고 웃다니. 민주는 그 웃음을 상상하며 속이 메스꺼웠다. 재물에 눈이 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이 사진과 동영상 증거는 민주에게 진짜 적이 누구인지 확신시켜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 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강력한 동기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아야 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악한 계획을 직접 들어야 했다. 마침 오늘은 금요일이었고 보통 박 여사는 금요 예배 후에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집에 들르곤 했다. 이것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다. 민주는 즉시 준비했다. 그녀는 제빵 재료를 사러 슈퍼마켓에 간다는 핑계로 잠시 집을 나섰다. 사실 그녀의 목적지는 시내의 전자제품 상가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USB 모양의 소형 도청기와 열쇠고리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샀다. 예전에는 탐정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 이제 그녀의 생존을 위한 주무기가 되었다. 전자제품 상가에서 돌아온 민주는 서둘러 도청장치를 설치했다. 그녀는 지훈과 박 여사가 평소 앉아 담소를 나누는 거실 테이블 아래에 검은색 테이프로 도청기를 붙였다. 작은 카메라는 책장 책 더미 사이에 놓아주 소파를 직접 향하게 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안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갑자기 지훈이 들이닥칠까봐 두려웠다. 점심때가 되자 정말로 박 여사의 차가 도착했다. 중년의 여인은 음식이 담긴 찬압을 들고 환한 미소로 차에서 내렸다. 민주야, 내가 좋아하는 전복죽 끓여왔다. 그녀는 너무나 달콤한 목소리로 외쳤고 민주는 토할 것 같았다. 민주는 억지로 최고의 미소를 지으며 박 여사의 손을 맞잡고 그 손등에 입을 맞췄다. 이제는 악마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처럼 느껴지는 존경의 제스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도 점심 식사를 위해 집에 돌아왔다. 세 사람은 식탁에 함께 앉았다. 민주는 속이 아직 메스껍다는 핑계로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박 여사는 민주에게 빨리 나으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고 계속 권했다. 먹어보렴 얘야. 널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그래야 기운을 차리지. 박 여사가 말했다. 민주는 그 죽에도 무언가 타져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식사 후 민주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위층 방에서 쉬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녀는 지훈과 박 여사를 아래 거실에 단둘이 남겨두었다. 어머니랑 지훈 씨, 먼저 얘기 나누고 계세요. 저는 잠깐 자야겠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민주는 애처로운 얼굴로 말했다. 박 여사는 걱정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민주에게 어서 쉬라고 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민주는 문을 잠갔다. 하지만 그녀는 자지 않았다. 노트북을 켜고 헤드셋을 연결한 뒤 거실의 도청기와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했다. 잠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지훈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민주의 귀에 꽂힌 헤드셋을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다. 어떻게 됐니? 개. 새로 늘린 양으로 먹었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다그치는 듯한 말투였다. 상냥함은 사라지고 조급함만 남아 있었다. 네, 어머니, 오늘 아침에도 먹였고 방금 주스에도 섞었어요. 근데 왜 아직도 멀쩡히 걸어 다니는 거죠? 그 문신쟁이 말로는 3일이면 사람을 마비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했는데 지훈이 좌절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주는 옷자락을 꽉 쥐었다. 주스. 방금 점심때 조금 마셨던 오렌지 주스. 다행히 한 모금만 마시고 입을 닦는 척하며 휴지에 뱉어냈었다. 너 이달 말 전에는 개가 죽도록 확실히 해야 해. 지훈아. 박 여사의 목소리가 감정적으로 높아졌다. 오늘 아침에 본사 사람이 전화했어. 네가 담보로 잡은 회사 자산에 대해 묻더군. 감사가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 그때까지 내 아내가 죽지 않고 시골에 있는 그 땅 유산을 팔 수 없게 되면 우리 다 망하는 거야. 너 감옥 가고 싶어? 이 어미가 집에서 쫓겨나 거지처럼 사는 꼴 보고 싶냐고. 민주는 숨을 참았다. 이게 문제였구나. 횡령감사, 자산담보.
알아요, 어머니. 저도 머리 아파요. 지훈이 스트레스 받은 듯 소리쳤다. 문제는 공증인이 그 자산 이전 서류에 걔가 제정신일 때 한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만약 걔가 서명 없이 갑자기 죽으면 상속 절차가 법원에서 오래 걸릴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를 서서히 아프게 만들어서 절망하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그 위임장에 서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공증인을 이리로 데려올 계획이에요. 그럼 서둘러 걔를 더 쇠약하게 만들어. 필요하면 약탄 음식 말고는 아무것도 먹이지 마. 네가 횡령한 돈 막느라 써서 내 사모님들 모임 회비도 2달이나 밀린 거 알지? 내가 돈 없는 거 알려지면 창피해서 어떡하니? 그리고 내 내연녀 유라 말이야. 걔도 새 아파트 사달라고 계속 나를 들볶아. 내가 이렇게 일 처리를 못하면 이 어미는 골치 아파 죽겠다. 네, 어머니, 진정하세요. 유라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중요한 건 민주예요. 일단 민주부터 처리하고요. 생명보험금도 꽤 되잖아요. 그걸로 남은 빚 갚고 우리 다시 호화롭게 살 자금으로 쓸 수 있어요. 지훈이 대답했다. 성냥 켜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지훈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담배를 피우는 모양이었다. 민주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극에 달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이 녹음은 지훈과 박 여사의 인생을 폭파시킬 시한폭탄이었다. 그들은 마치 실패한 양계장 사업을 이야기하듯 민주의 죽음을 논하고 있었다. 사회적 지위, 사교 모임, 내연녀의 아파트에 비하면 민주의 목숨은 아무 가치도 없었다. 민주는 거칠게 헤드셋을 벗었다. 그녀는 그 녹음 파일을 3곳에 나누어 저장했다. 노트북 하드 드라이브, 클라우드 저장소, 그리고 지훈이 모르는 개인 이메일로도 보내두었다. 이 증거는 차고 넘쳤다. 재산 횡령, 불륜의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제 민주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3주 안에 그녀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 다음 주에 공증인이 올 것이다. 그것은 민주가 마지막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그 서명을 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승리의 서명이 아니라 그들의 파멸의 시작이 될 서명이 될 것이다. 민주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고 차갑게 비웃었다. 좋아요. 박 여사님, 지훈 씨, 연극을 원하세요. 당신들이 본 적 없는 최고의 연극을 보여드리죠. 무대가 불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해드릴게요. 아침 햇살이 환기구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이미 얼어붙은 민주의 마음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도청 녹음을 통해 남편과 시어머니의 추악한 계획을 알게 된 이후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예전에 부드럽고 망설임 많던 여인은 이제 죽고 인생 최고의 역할을 연기할 준비가 된 뛰어난 배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민주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강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오히려 최대한 망가져 보여야 했다. 지훈과 박 여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모습, 즉 무덤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그날 아침 민주는 치밀한 준비와 함께 연극을 시작했다. 굳게 닫힌 욕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창백한 색의 파우더를 바르고 눈 밑에는 보라색 아이섀도를 살짝 섞어 극적인 다크서클 효과를 냈다. 입술은 보습제 없이 건조하고 갈라지게 내버려뒀다. 독 섭취를 멈춰 실제로는 기운이 돌기 시작한 몸을 억지로 굽히고 느리게 움직였다. 지훈이 고농도의 독을 탔을 것이라 확신하는 특별한 아침 식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민주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것처럼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쟁반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차가운 민주의 이마를 만졌다. 지훈은 꾸며낸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병이 더 심해졌는지 물었다. 민주는 쉰 목소리로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고 배가 심하게 뒤틀린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마른 기침을 하며 드라마틱한 요소를 더했다. 지우는 그 호소를 듣고 기뻐하는 듯했다. 그는 즉시 평소보다 색이 조금 더 진해 보이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내밀었다. 지우는 기운을 차리라며 민주에게 마시라고 재촉했다. 일부러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잔을 받았다. 그녀는 입술을 잔에 대고 조금 마신 뒤 일부러 살에 들린 척하며 들고 있던 작은 수건에 대부분의 액체를 뱉어냈다. 미안해요, 오빠. 속이 너무 메슥거려서 잘 안 넘어가요. 민주가 신음했다. 지우는 독이 버려진 것에 약간 짜증이 난 듯했지만 이내 인내심 있는 미소로 짜증을 감추었다. 그는 민주에게 그냥 쉬라고 하고 오늘 밤 다른 약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훈이 방을 나가자마자 민주는 남은 주스를 나중에 실험실 검사를 위한 추가 증거로 쓰기 위해 옷장 뒤에 숨겨둔 빈 생수병에 쏟아부었다. 이틀 후 민주가 엿들은 대화대로 지우는 손님 한 명을 집으로 데려왔다. 손님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지만 감출 수 없는 교활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무거워 보이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지우는 그 남자를 오랜 지인인 박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민주의 해외 치료 행정 절차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지훈이 내세운 명분은 매우 고상했다. 그는 민주의 상속 토지 자산 일부를 팔아 싱가포르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게 할 자금을 마련하고 싶어 했다. 수술비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다. 민주는 싱가포르로 갈 계획 따위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돈은 지훈의 횡령 구멍을 막기 위해 그의 주머니로 들어갈 뿐이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혀졌고 똑바로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등 뒤에 쿠션을 받쳤다. 박 여사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민주 옆에 앉아 가짜 애정이 담긴 손길로 며느리의 어깨를 주물렀다. 테이블 위에는 인지가 붙은 여러 장의 서류가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박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용어로 설명했다. 요점은 그 서류가 지훈에게 민주의 시골 상속 토지를 팔고 민주의 생명보험금을 의료 목적으로 조기에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전권 위임장이라는 것이었다. 민주는 마치 뇌가 정보를 처리하기에는 너무 느려진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들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민주 씨, 이건 단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니 지훈 씨가 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 변호사가 반짝이는 금장펜을 내밀며 말했다. 지훈은 강렬한 눈빛으로 민주를 응시했다. 남편의 관자놀이에 식은땀이 보였다. 민주는 지금이 지훈에게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서명 없이는 지훈은 회사 감사가 실시될 때 끝장이었다. 민주는 그 펜을 보고 지훈의 얼굴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여사의 얼굴을 보았다. 두 악당은 민주가 잉크를 긋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속으로 비웃었다. 당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마음속으로 되뇌며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분노를 참느라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펜을 집었다. 그녀는 펜촉을 인지 위로 가져갔다. 하지만 민주는 밤새 연습한 영리한 책략을 구사했다. 그녀는 신분증이나 은행 서류에 사용하는 실제 서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획의 당김과 첫 글자의 굴곡에 약간의 변형을 주었다.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해서 일반인이나 서두르는 공증인의 맨눈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중에 법정에서 필적 감정 전문가가 검사하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었다. 이 위조 서명은 이 문서를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것이었다. 마지막 장의 서명을 마친 후 민주는 펜을 떨어뜨렸다. 마치 기력을 다 소진한 것처럼. 됐어요, 오빠. 나 이제 쉴래요.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지우는 재빨리 서류를 집어들었다. 빛나는 눈으로 서류의 완결성을 확인했다. 그와 박 여사는 승리에 찬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어리석고 죽어가는 민주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 금고 열쇠를 넘겨주었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유다의 죽음의 입맞춤처럼 민주의 뺨에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고 고맙다고 속삭였다. 그들은 작은 승리를 축하하느라 너무 바빠. 자신들에게 등을 돌릴 때 민주의 눈빛이 얼마나 날카롭고 차가웠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그날 민주는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놔두었다. 그들이 더 높이 날수록 나중에 민주가 그들을 땅으로 내동댕이 쳤을 때의 고통은 더 클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지우는 매우 밝은 기분으로 출근했다. 자산 서류는 손에 들어왔고 회사 감사는 무사히 넘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빈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다. 지훈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주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그녀에게는 그들의 결혼 생활의 마지막 못을 박을 두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었다. 실험실 검사와 다른 여자의 정체를 밝히는 것. 민주는 오전 10시까지 기다려 박 여사가 방문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병자 코스프레용 홈웨어를 캐주얼한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큰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썼다. 민주는 옆문으로 집을 나와 경비원이나 이웃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단지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달라고 요청하며 콜택시를 불렀다. 그녀의 목적지는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를 내주는 시내의 한 유명 사설 연구소였다. 가방 안에는 어제 지훈이 내밀었던 오렌지 주스 샘플이 든 작은 병과 오늘 아침에 빠진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챙겼다. 가는 내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마치 도망치는 도망자 같았다. 사실 그녀는 정의를 찾는 피해자였는데도 말이다. 연구소에 도착한 민주는 종합 독성학 검사를 요청했다. 비용은 비쌌지만 민주는 상관하지 않았다. 지훈이 전혀 모르는 예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비소와 시아나물 독극물 검사 요청이 흔한 일이 아니었기에 연구소 직원은 그녀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민주는 개인적인 연구 목적이라고 둘러댔다. 초기 결과를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기다리는 시간은 고문 같았다. 민주는 차가운 대기실 구석에 앉아 손을 비비꼬았다. 생각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갔다. 만약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만약 지훈이 탐지되지 않는 신종 독극물을 사용했다면 3시간 후 한 분석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민주는 상담실로 들어갔다. 검사 결과를 든 의사는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주를 바라보았다. 민주 씨, 의사가 분석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가져오신 주스 샘플에서 상당히 높은 농도의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샘플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동일한 독극물이 축적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닙니다. 부인, 이것은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독극물 투여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내장기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살인 미수입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았다. 예상은 했지만 전문가로부터 의학적 확인을 듣는 것은 여전히 다리에 힘이 풀리게 만들었다. 비소, 남편이 그녀에게 비소를 먹인 것이다. 맛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물질. 이 증거는 절대적이었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민주는 감사 인사를 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인 양 검사 결과 서류를 가방에 소중히 넣었다. 연구소를 나온 민주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아직 한 가지 임무가 더 남아 있었다. 그녀는 녹음에서 들었던 유라와 새 아파트에 대한 대화를 기억했다. 민주는 지훈이 야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그녀는 그 야근이 실제로는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증명할 작정이었다. 민주는 김 아저씨에게 연락해 그의 아들이 타는 낡은 스쿠터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민주의 차는 너무 눈에 띄었고 지훈은 분명 번호판을 알아볼 것이었다.
이미 민주의 편에 완전히 선 김 아저씨는 즉시 약속된 장소로 스쿠터를 가져다 주었다. 저녁 무렵 민주는 빌린 스쿠터와 얼굴 전체를 가리는 풀페이스 헬멧을 쓰고 지훈의 회사 근처에서 대기했다. 오후 5시경 지훈의 검은색 세단이 사무실 건물에서 나왔다. 민주는 스로틀을 돌려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 차를 뒤따랐다. 지훈의 차는 그들의 집으로 향하지 않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쪽으로 향했다. 민주는 계속해서 미행하며 교통체증을 능숙하게 뚫고 나갔다.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아드레날린이 두려움을 불태웠다. 지훈의 차는 더 로얄 레지던스라는 이름의 호화로운 아파트 로비로 들어섰다. 민주는 길 건너편에 스쿠터를 주차하고 배달 기사인 척하며 로비로 재빨리 잠입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벽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는 지훈을 보았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아름답고 피부가 하얀 몸에 꼭 맞는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나와 지훈을 맞았다. 여자의 배는 약 6개월 정도로 불러 있었다. 민주는 그 여자가 유라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훈에게 애교스럽게 매달려 뺨에 입을 맞췄다. 지훈은 활짝 웃었다. 그들의 가정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된 웃음이었다. 그는 여자의 푸른 배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지고는 작은 쇼핑백을 건넸다. 아마도 보석이나 다른 값비싼 선물일 것이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처럼 보였다. 민주는 로비의 큰 기둥 뒤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심장이 산산조각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다. 마음의 상처는 이제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 같은 결심으로 굳어졌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로비 유리를 통해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찍고 아파트 이름과 시간을 기록했다. 자신의 미래가 되어야 할 돈, 부모님의 땀과 자신의 목숨이 걸린 돈이 저 기생충 같은 여자와 그녀가 품고 있는 사생아의 생활비를 대기 위해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민주의 무덤 위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다. 좋아요, 오빠. 민주가 헬멧 속에서 나직이 속삭였다. 그녀 자신의 귀에도 끔찍하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새 가족을 원해요. 호화로운 삶을 원해요. 내가 아주 안전한 새 집을 마련해 줄게요. 창문마다 쇠창살이 달린 곳으로. 그리고 당신의 그 여자는 하늘에서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느끼게 될 거야. 민주는 몸을 돌려 당당한 걸음으로 아파트 로비를 떠났다. 더 이상 어지럽거나 약하지 않았다. 복수심이 그 어떤 비타민보다도 강력하게 그녀의 피를 펌프질하는 새로운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 돌아오기 전에 몰래 들어가 다시 죽어가는 아내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 민주의 뇌는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을 설계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주 결혼기념일 파티 혹은 그녀가 계획한 가짜 축하연은 지훈과 박 여사를 위한 처형 무대가 될 것이었다. 민주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들을 배신한 자들에게 완전한 파멸을 약속하는 미소였다. 민주는 식탁에 앉아 수북이 쌓인 초대장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손글씨로 한 명 한 명 손님의 이름을 적었다. 하지만 잉크의 모든 회계는 차가운 의도가 담겨 있었다. 어제 아파트 로비에서 지훈이 범죄로 얻은 돈으로 내연녀를 어떻게 애지중지하는지 직접 목격한 후 민주의 마음에는 더 이상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이 연극을 거대한 폭발로 끝내기로 결심했다. 조용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완전한 파괴를 원했다. 지훈과 박 여사가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망신시키고 싶었다. 민주는 눈가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눈물 자국을 닦아내고 지훈이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를 들었을 때 굳건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막 잠에서 깨어 아직 값비싼 실크 파자마 차림이었다.
그는 초대장에 열중하는 민주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민주는 즉시 남편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지훈이 의심스러운 말투로 묻기 전에 민주는 최대한 부드럽고 약한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다. 그녀는 다음 주간 이식 수술을 위해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에 집에서 조촐한 송별 만찬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는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둘러댔다. 수술 위험이 높으니 마지막으로 대가족과 지훈의 직장 동료들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다. 민주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 말을 했다. 상을 받을 만한 연기였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뇌는 빠르게 득실을 계산했다. 처음에는 민주가 무언가를 폭로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반대하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는 지훈이 일하는 회사의 허 회장님을 초대하고 싶다고 영리하게 덧붙였다. 민주는 회사가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지훈에게 장기 휴가를 허락해 준 것에 대해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이유를 댔다. 허 회장님의 이름이 언급되자 지훈의 눈이 즉시 반짝였다. 그는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보았다. 만약 허 회장님이 와서 죽어가는 민주의 상태를 본다면 그것은 그의 알리바이를 강화시켜 줄 것이었다. 허 회장님은 지훈이 병든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충실한 남편이라는 핵심 증인이 될 것이었다. 게다가 가족 행사 도중이나 직후에 민주가 사망한다면 그것은 살인 혐의와는 거리가 먼 매우 자연스럽고 비극적인 일로 보일 것이었다. 지훈은 마침내 그 계획에 열광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심지어 직장 동료들에게 초대장을 나눠주는 것을 돕겠다고 자처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이것은 부자가 되기 전 올해의 모범 남편으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할 완벽한 무대였다. 민주는 남편의 어리석음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훈은 자기 이미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강요된 완벽함은 종종 치명적인 허점을 남긴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날 바로 파티 준비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가족 단골 업체에 케이터링을 주문했고 이별의 극적인 느낌을 더하기 위해 애도와 자주 연관되는 흰 백합꽃 장식을 주문했다. 한편 이 계획을 전해 들은 박 여사도 기쁘게 환영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해서 우아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슬픔을 암시하는 옷을 입어야 한다며 신나게 떠들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민주는 그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모자는 정말 자기애가 강한 범죄자 커플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이려는 사람의 목숨보다 손님들 앞에서의 자신들의 모습에 더 신경을 썼다. 민주는 그들이 승리의 환상에 빠져 바쁘게 지내도록 내버려뒀다. 그녀 자신은 행사의 메인 선물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그녀는 음향 영상 기술자를 고용하여 민주와 지훈의 사랑의 여정을 담은 추억 영상을 상영한다는 명목으로 거실에 대형 프로젝터 스크린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사 전날 밤 집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지훈은 불안해 보였지만 그것을 감추려고 애썼다. 그는 몇 번이나 부엌을 들락거리며 약과 음료 재고를 확인했다. 민주는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엿보았다. 그녀는 지훈이 부엌 테이블 앞에 서서 민주가 평범한 물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투명한 액체가 든 작은 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훈은 그 액체를 자신이 표시해둔 특별한 오렌지 시럽 병에 섞었다. 지훈의 손이 떨리는 듯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흥분 때문이었다. 이게 마지막이야. 여보, 내일 밤 당신은 영원히 깊은 잠에 들 거야. 지훈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민주의 귀에 희미하게 들렸다. 민주는 천천히 침대로 돌아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전투의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내일 밤 지훈이 파티 한가운데서 자신에게 치사량을 투여할 것을 알았다. 남편의 계획은 매우 진부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민주가 앓고 있던 병으로 인한 심장마비나 장기 부전으로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민주가 얼마나 아팠는지 봤기 때문에 아무도 부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한 가지를 잊었다. 지금의 민주는 예전의 민주가 아니었다. 민주는 반격 전략을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그 오렌지 시럽과 색깔이 똑같은 액체 형태의 고농도 설사약을 구입했고 극적인 효과를 위해 약간의 붉은 식용색소도 준비했다. 데이 아침, 그 호화로운 집은 분주함에 휩싸였다. 케이터링 직원들이 뷔페 테이블을 차리기 시작했다. 흰 백합꽃이 방 구석구석을 장식하며 향기롭지만 코를 찌르는 향기를 풍겼다. 마치 장례식장 분위기 같았다. 민주는 화장대 앞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지 않았다. 아름답지만 연약해 보이고 싶었다. 그녀는 우아한 바다색 실크 원피스를 입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지훈이 좋아했던 색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 밤이 희생자로서의 마지막 밤이야. 민주야, 내일 너는 승리자로 다시 태어날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해질녘이 되자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고급 차들이 앞마당에 줄지어 섰다. 박 여사는 레이스가 달린 검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얼굴의 사악한 주름을 감추려는 듯 두꺼운 화장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는 막 들어서는 손님들 앞에서 민주에게 다가가 꽉 껴안았다. 힘내라, 얘야. 이 어미는 항상 내 쾌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박 여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떨리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그 포옹을 뻣뻣하게 받아들이며 그 노부인의 심장 박동이 얼마나 거짓된지 느꼈다. 지우는 그들 옆에 서서 걱정 가득한 정중한 미소로 모든 손님과 악수하며 꿋꿋한 남편의 역할을 연기했다. 긴장의 절정은 검은색 고급 세단이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허 회장님의 차였다. 지우는 즉시 달려가 자신의 상사를 맞이했다. 그는 허 회장님을 거실로 안내하며 소파에 약하게 앉아있는 민주에게 소개했다. 위험 있는 노신사. 허 회장님은 민주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부인 상태가 안 좋으시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훈이가 회사에서 부인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자주 얘기했습니다. 싱가포르 치료가 잘 되길 바랍니다. 허 회장님이 진심으로 말했다. 민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허 회장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밤이 저희 모두에게 매우 결정적인 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르셨던 제 남편의 다른 면을 분명 보시게 될 겁니다. 민주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지우는 민주가 자신을 칭찬하는 줄 알고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것은 경고였다. 지우는 잠시 부엌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민주는 때가 왔음을 알았다. 지훈이 그 특별한 음료를 가지러 갈 것이다. 민주는 그날 밤 민주의 도움으로 케이터링 직원 중 한 명으로 위장한 김 아저씨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아저씨는 방구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조명 스위치와 프로젝터 리모컨 위에 준비되어 있었다. 무대는 준비되었다. 배우들은 제자리에 섰다. 마지막 막의 드라마 커튼이 곧 올라갈 것이고 민주는 지훈과 박 여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 공연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호화로운 집 거실은 이제 약 50명의 손님으로 가득 찼다. 자기 접시와 부딪히는 수저 소리가 들렸다. 그 사이사이로 민주의 안타까운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손님들의 나지막한 대화가 섞였다. 천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따뜻한 황금빛을 발산했다. 하지만 민주에게 분위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현재 그들의 낭만적인 결혼식 사진, 슬라이드 쇼가 상영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터 스크린을 마주한 주빈석에 앉아 있었다. 그 사진들은 5년 전, 탐욕의 독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 전, 그들의 미소가 아직 진실했을 때 찍은 것들이었다. 사진이 바뀔 때마다 민주의 마음은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은 이내 두꺼운 분노의 층으로 덮였다. 지훈이 은쟁반을 들고 부엌 쪽에서 나타났다.
그 위에는 밝은 노란색의 오렌지 주스가 담긴 두 개의 크리스탈 잔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손님들 사이를 가르며 걸어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아픈 아내를 위해 음료를 가져다 주는 모습이 너무나 잘생기고 헌신적으로 보였다. 지훈이 다가오자 민주는 남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볼 수 있었다. 그 넓은 미소 뒤에는 긴장감이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민주 앞 작은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신선한 오렌지 주스야. 허 회장님이랑 다른 손님들 맞이할 힘내라고 특별히 비타민을 더 넣어서 만들었어. 지훈이 근처에 앉은 허 회장님에게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두 잔을 바라보았다. 언뜻 보기에는 두 잔이 똑같아 보였다. 하지만 민주는 오른쪽 잔 받침에 있는 작은 흠집을 보았다. 그녀가 부엌에서 준비한 잔에 미리 만들어 둔 표시였다. 하지만 지우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오른쪽 잔은 안전한 잔이었다. 왼쪽 잔은 죽음의 잔이었다. 지우는 희미하게 떨리는 손으로 왼쪽 잔을 집어 민주에게 내밀었다. 마셔. 자기야. 지훈이 권했다. 민주는 잔을 받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이 잔을 한 모금만 마셔도 병원에 실려가거나 녹음에서 말한 대로 복용량이 정말 높다면 무덤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민주는 준비되어 있었다. 지훈이 자신의 잔을 들고 손님들과 건배를 하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민주는 김 아저씨가 방구석에서 빈 쟁반을 큰 소리로 떨어뜨리는 틈을 타 손에 든 잔과 테이블 위의 잔, 정확히는 남편이 아직 집지 않은 잔과 재빨리 바꾸었다. 쟁반이 떨어지는 소리에 지훈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놀라 김 아저씨 쪽을 쳐다보았다. 그 몇 초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졌다. 지훈이 다시 민주 쪽을 쳐다보았을 때 민주는 이미 안전한 잔을 들고 있었다. 한편 민주가 오후에 부엌에 몰래 들어가 초강력 설사약과 식용색소로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독이 든 잔은 이제 지훈 쪽에 놓여 있었다. 자, 오빠. 미래를 위해 건배해요. 민주가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번 미소는 매우 신비롭게 보였다. 소란 때문에 잔이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한 지우는 남은 잔을 집었다. 그는 잔을 높이 들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민주의 쾌유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성공을 위하여. 지훈이 외쳤다. 방구석에 있던 박 여사가 가장 큰 박수를 쳤다. 그녀의 눈은 민주가 주스를 마시는 것을 보며 반짝였다. 민주는 주스를 다 마셨다. 지훈도 연대감을 보이기 위해 주스를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그들의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주는 진짜 오렌지의 상큼함을 느꼈다. 지훈은 무언가 약간 다른 맛을 느꼈다. 아마 조금 쓴맛이 났지만 그는 무시했다. 오렌지 껍질이 함께 갈린 맛이라고 생각했다. 자, 신사숙녀 여러분. 민주의 목소리가 갑자기 크고 단호하게 들렸다. 몇 분 전의 약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똑바로 일어서서 다리를 덮고 있던 담요를 던져버렸다. 모든 손님은 그 급격한 변화에 놀라 조용해졌다. 디저트를 즐기시기 전에 제가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추억 영상이 아니라 이 집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민주야, 뭐 하려는 거야? 무슨 영상이야? 그가 당황하며 물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 쿠션 뒤에 숨겨둔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프로젝터 스크린이 깜빡였다. 그들의 결혼식 사진이 사라졌다. 방은 조용해졌다. 갑자기 흐릿하지만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다. 어두운 시장 골목에서 문신한 건달에게 독이 든 꾸러미를 받는 지훈의 영상이었다.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저거 지훈 씨 아니야. 저런 지저분한 곳에서 뭐 하는 거지?
누군가 속삭였다. 영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그림이 아니라 시각화된 오디오 녹음의 음파가 나타났다. 지훈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방구석 구석에 설치된 값비싼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울려 퍼졌다. 너, 이달 말 전에는 걔가 죽도록 확실히 해야 해. 지훈아, 감사가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 내 아내가 죽지 않고 유산이 현금화되지 않으면 너는 횡령죄로 감옥에 갈 거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고 잔인하게 들렸다. 허 회장님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그는 그 대화의 맥락을 알아보았다. 횡령. 그가 충격에 빠져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의 눈은 지훈을 향해 날카롭게 향했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피가 멈춘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시체보다 더 창백해졌다. 그는 저건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막혔다. 갑자기 배가 거대한 손에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민주가 섞은 이중 용량의 설사약 효과가 심리적 공황과 겹쳐 번개 같은 속도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지훈의 이마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내 내연녀 유라 말이야. 걔도 새 아파트 사달라고 계속 나를 들볶아. 이번에는 민주의 대가족이 충격을 받을 차례였다. 민주의 이모와 삼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았다. 방구석에 서 있던 박 여사는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케이블을 뽑기 위해 프로젝터 쪽으로 걸어가려 했다. 하지만 민주가 미리 조율해둔 김 아저씨와 단지 경비원 2명이 방으로 들어와 그녀를 막아서자 발걸음을 멈췄다. 혼란 속에서 지훈은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단순한 복통이 아니었다.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그는 또한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졌다. 자신이 민주를 위해 준비한 독을 마셨다고 생각한 공포의 암시 효과였다. 아파. 살려줘. 독이야. 지훈이 값비싼 카페 뒤에서 뒹굴며 신음했다. 그의 입에서는 침과 반응한 식용색소 효과로 얇은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가 인터넷에서 배운 속임수였다. 민주는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남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지훈 위에 우뚝 서서 연민 없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손님들은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거리를 두며 물러섰다. 허 회장님이 일어서서 설명을 요구했다. 진정하세요, 허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 민주가 방을 장악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남편은 치명적인 독에 중독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저를 위해 자신이 직접 만든 주스를 마셨을 뿐입니다. 제가 아까 바꿨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그 사람처럼 악랄하지 않아요. 저는 비소를 설사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가 느끼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복통일 뿐입니다. 민주는 이어서 허 회장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 아까 녹음은 진짜입니다. 제 남편은 어머니와 내연녀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를 대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모든 이체 증거, 가짜 감사 서류, 그리고 그가 현금화하려던 제 사망보험 증서는 5분 전에 회장님 이메일과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윙윙거리며 집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다. 마치 지훈과 박 여사의 파멸을 위한 완벽한 배경 음악 같았다. 지훈은 바닥에서 참을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영혼을 파괴하는 수치심이 뒤섞인 채 눈을 부릅뜨고 민주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졌고 민주가 그를 묻을 삽을 쥐고 있었다. 호화로운 집 거실의 혼란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처음에는 값비싼 정장 차림으로 위풍당당했던 지호는 이제 더위에 시달리는 지렁이처럼 카펫 바닥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이제 끔찍한 고통의 가면으로 변해 있었다. 식은땀이 온몸을 흠뻑 적셔
셔츠가 끈적하게 달라붙고 투명해졌다. 복통은 파도처럼 밀려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장을 바싹 마를 때까지 쥐어짜는 듯 무자비하게 창자를 강타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었다. 수십 쌍의 눈, 대가족, 직장 동료, 그리고 특히 그의 상사 앞에서 지우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길고 쉰 목소리로 애처롭게 신음하며 오지 않는 도움을 애원했다. 민주는 무력하게 쓰러진 남편의 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똑바로 서 있었다. 그녀는 안도감, 혐오감, 그리고 지금 그녀의 발치에 쓰러져 있는 남자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약간의 슬픔이 뒤섞인 형용하기 어려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민주의 얼굴에는 잔인한 만족감은 없었다. 오직 방금 공정한 판결을 내린 판사의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용서를 구하듯 자신의 원피스 자락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민주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다시는 그 더러운 손이 자신을 만지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수년간의 거짓말과 조종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밤 민주는 스스로 고통의 사슬을 끊었다. 민주야, 어떻게 내가... 지훈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신음했다. 입안이 썩고 붉은 빛이 도는 얇은 거품이 입가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지훈을 겁주기 위해 민주가 식용색소로 의도적으로 만든 시각 효과였다. 내가 내 남편이잖아. 어떻게... 민주가 낮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그 말을 반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의 소음을 갈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나요, 오빠. 매일 아침 그 비타민에 비소독을 섞을 때 기억나요. 나에게 먹여주며 다정하게 웃던 거 기억나요. 당신이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더 잔인하죠. 나는 당신에게 설사약을 줬을 뿐이에요. 오빠,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일시적이에요. 내일이면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준 고통, 당신이 계획했던 장기 손상은 영구적이에요. 당신은 횡령을 덮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내가 죽기를 바랐어요. 그러니 내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은 하지 마세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서 있던 허 회장님이 민주에게 다가왔다. 노신사는 매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신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다. 지금까지 그는 지훈을 헌신적인 모범 직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 전문성의 가면 뒤에는 썩어빠진 범죄자의 영혼이 숨어 있었다. 허 회장님은 마치 오물을 보듯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어서 민주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담겨 있었다. 민주 씨, 허 회장님의 목소리가 감정을 억누르느라 떨렸다. 제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회사에 독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방금 부인께서 보내주신 증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IT팀과 내부 감사팀도 확인했습니다. 지훈과 그의 어머니 개인 계좌로 향하는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간부로 지훈을 불명예 해고하고 회사는 그가 훔친 돈 한 푼까지 그가 감옥에서 썩을 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허 회장님의 말은 지훈의 남은 희망을 쳐부수는 망치와 같았다. 해고, 소송, 감옥, 세 단어가 그의 귓가에서 맴돌았고 현재 느끼는 복통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힘들게 쌓아온 경력, 필사적으로 지켜온 평판,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파괴한 것은 바로 그의 아내, 그가 지금까지 어리석고 순종적이라고 여겼던 여자였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절망의 눈물이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라리 기절하고 싶었지만 복통이 그를 깨어있게 하여
파멸의 매 순간을 즐기도록 강요했다. 한편 방구석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아까부터 충격으로 굳어있던 박 여사는 자신의 입지가 위태롭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생존 본능이 발동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지훈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았다. 천천히 움직이며 그녀는 차고로 연결된 연문 쪽으로 슬금슬금 물러서려 했다. 그녀의 손은 아들의 검은 돈으로 산 보석들이 든 명품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도망칠 수 있다면 그 보석들을 팔아 경찰이 오기 전에 다른 도시로 달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 아저씨가 데려온 2명의 제복 입은 경비원이 건장한 몸으로 그녀의 길을 막아서자 발걸음이 멈췄다. 비켜,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집 주인의 시어머니야. 박 여사는 남은 오만함을 쥐어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창백한 얼굴과 이마를 뒤덮은 식은땀은 그녀의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경찰이 올 때까지 아무도 이 방을 나갈 수 없습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때 집 앞문이 거칠게 활짝 열렸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요란하게 부딪혔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푸른 배를 과시하는 딱 붙는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의 모습이 그곳에 나타났다. 유라였다. 그녀의 예쁜 얼굴은 엉망이었고 눈은 부어 있었으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녀 뒤에는 일부러 그녀를 들여보내준 김 아저씨가 보였다. 알고 보니 오늘 오후 유라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김 아저씨였다. 지훈이 오늘 밤 집에서 큰 유산을 나눠준다고 알린 것이었다. 유라의 탐욕이 그녀를 사자굴로 이끌었다. 유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긴장한 손님들, 아직 이체 증거를 보여주는 프로젝터 화면,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지훈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연문 근처에 얼어붙어 서 있는 박 여사에게 꽂혔다.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유라는 즉시 박 여사에게 달려들었다. 당신들 약속은 어디 갔어요? 유라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빠르게 박 여사에게 다가가 노부인의 얼굴을 손가락질했다. 오늘 지훈 씨가 내 아파트 잔금 이체해준다고 했잖아요. 어디 갔냐고요?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계속 전화해서 오늘까지 돈 안 내면 쫓아낸다고 협박하는데 나 사기치려는 거예요. 지훈 씨는 병든 아내가 이번 주에 죽을 거고 우리 부자 될 거라고 했잖아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섬뜩한 정적이 방안을 덮었다. 유라의 순진하지만 잔혹한 고백은 반박할 수 없는 마지막 증거가 되었다. 손님들은 숨을 죽였다. 살인 계획이 얼마나 저속하게 논의되었는지 듣고 충격을 받았다. 박 여사는 공황 상태에 빠진 듯했다. 그녀는 유라의 입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유라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닥쳐요. 이 미친 여자야. 박 여사가 공황 상태로 소리쳤다. 그녀의 눈은 허 회장님과 다른 손님들 쪽으로 불안하게 쏠렸다. 함부로 말하지 마. 난 당신 몰라. 모른다고요? 유라가 비웃었다. 미친 사람처럼 들리는 웃음이었다. 매주 지훈 씨 신용카드로 같이 쇼핑했잖아요. 이제 와서 모른다고요? 내 배 좀 봐요. 이게 당신 손주예요. 당신들은 지훈 씨 아내가 불임이라서 이 아들 손주에게 호화로운 삶을 약속했잖아요. 이제 그 약속은 어디 갔어요? 민주가 앞으로 나서며 그 부끄러운 논쟁을 갈랐다. 그녀는 차분하게 유라를 바라보았다. 유라 씨, 민주가 부드럽지만 권위 있게 불렀다. 유라가 고개를 돌려 똑바로 서서 아름답고 건강한 민주를 보고 놀랐다. 지훈이 자주 묘사하던 죽어가는 아내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실망시켜서 미안하네요. 저는 불임도 아니고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의 현금 자동 인출기가 지금 경력이 끝장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요구한 그 돈은 훔친 돈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그 돈줄은 영원히 끊겼어요. 유라가 민주의 말을 미처 소화하기도 전에 제복을 입은 여러 명의 경찰이 위험 있어 보이는 경위의 인소라의 방으로 들어왔다. 김 아저씨가 경위 옆에서 지훈과 박 여사를 가리켰다. 저들입니다, 경위님. 증거는 이미 제출한 살인 미수와 횡령의 범인들입니다. 경찰은 즉시 신속하게 움직였다. 2명의 경찰관이 힘없이 쓰러진 지훈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지훈은 강제로 일어서게 되자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는 감히 누구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다른 2명의 경찰관이 박 여사에게 다가갔다. 노부인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며 풀어달라고 발버둥치고 심지어 경찰의 손을 물려고까지 했다. 나는 잘못 없어. 이건 다 내 아들 생각이야. 지훈이가 시켰어. 나는 그냥 평범한 주부일 뿐이야. 날 풀어줘.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친아들을 탓하며 소리쳤다. 그 배신의 외침에 지훈은 고개를 돌려 상처 가득한 멍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는 자신을 희생시키기로 선택했다. 지훈이 수갑을 차는 것을 본 유라는 즉시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다. 호화로운 삶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한여경이 그녀를 막았다. 당신도 핵심 증인이자 범죄 수익 수령인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야 합니다. 여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유라는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한 명씩 그들은 파란 경광등이 밝게 켜진 채 기다리는 순찰차로 끌려나갔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 행렬을 바라보았다. 허 회장님은 실망한 듯 고개를 저으며 민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부인은 위대한 여성이십니다. 지금까지 눈이 멀었던 저희를 용서하십시오.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회사 변호사가 부인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다. 경찰과 대부분의 손님이 떠난 후 큰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의 정적은 달랐다. 더 이상 무덤처럼 섬뜩한 정적이 아니라 큰 폭풍이 지나간 후에 안도감 있는 정적이었다. 민주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몸은 극도로 피곤했지만 마음은 솜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지훈이 마시지 않은 테이블 위에 오렌지 주스 잔을 바라보았다. 주스는 신선하고 달콤해 보였지만 그 신선함 뒤에는 실패한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민주는 그 잔을 들고 부엌으로 가 싱크대에 내용물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마치 남편에 대한 나쁜 기억의 잔재를 씻어내는 것처럼 잔을 깨끗이 닦았다. 오늘 밤 민주는 이 큰 집에서 혼자 잠들 것이다. 하지만 오랜만에 내일 아침 다시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깊이 잠들 수 있을 것임을 알았다. 그 떠들썩했던 체포의 밤으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장마철이 지나고 건기가 시작되면서 민주의 새로운 삶과 어울리는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지훈과 박 여사에 대한 법적 절차는 민주가 수집한 명백한 증거들과 허 회장님 회사 법무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꽤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음성 녹음, 거래 영상, 실험실 검사 결과, 그리고 결국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은 김 아저씨와 유라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끊을 수 없는 올가미가 되었다. 판결 선고일은 몇몇 지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민주는 온통 흰색 옷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녀의 얼굴은 신선하고 화사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지훈과 박 여사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훈은 깡마르고 눈은 잡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더욱 비참했다. 한때 화려하게 차려입던 여인은 이제 늙고 연약해 보였으며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서로를 탓했던 체포의 밤 이후 모자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판사가 망치를 세게 내리치며 법정의 긴장을 깼다. 지우는 횡령, 자금 유용, 그리고 아내에 대한 살인 미수 계획 등 여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횡령액이 막대하고 그의 악의적인 계획이 치밀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무거운 형량이었다. 재산을 노리고 살인을 부추기고 계획한 주범으로 밝혀진 박 여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박 여사의 히스테릭한 울음소리가 법정에서 터져나왔다. 그녀는 늙고 병들었다며 판사에게 애원했다. 하지만 법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에 관대하지 않았다. 유라의 운명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정의의 협력자로서 협조하여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보석, 그리고 계좌에 있던 돈을 포함하여 지훈에게서 받은 모든 자산은 회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몰수되었다. 그녀는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쫓겨나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부양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며 힘겹게 살고 있었다. 민주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따르면 유라는 큰 수치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카르마는 완벽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그들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되찾아가고 그들을 빈손으로 남겨두었다. 민주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원 건물을 나섰다. 그녀는 자유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그녀의 신부는 공식적으로 이혼녀가 되었다. 형사 판결이 내려지기 일주일 전에 이혼 서류가 나왔다. 그녀와 지훈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떠한 구속도 없었다. 재산 분할도 그녀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민주의 몫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지훈의 남은 자산은 횡령 부채를 갚기 위해 압류되었다. 민주는 부모님의 유산인 땅을 지켜냈다. 심지어 지금은 그 가치가 더욱 올랐다. 하지만 민주는 그 행복을 혼자 누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 약속과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기억했다. 저녁 무렵 민주는 모든 것이 시작된 전통시장으로 차를 몰았다. 시장은 여전히 붐볐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민주를 괴롭히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김 아저씨의 과일 가게로 향했다. 하지만 낡고 허름했던 예전 가게는 사라졌다. 대신 시장 바로 앞 전략적 위치에 있는 상가 건물의 밝은 색에 큰 간판이 걸린 현대적인 과일 가게가 서 있었다. 복덩이 과일, 김 사장님. 민주는 그 가게를 보고 활짝 웃었다. 한 달 전 민주는 저축한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김 아저씨를 위해 그 상가를 5년간 임대하고 냉장 시설과 디지털 계산 시스템을 갖춘 현대적인 과일 가게로 리모델링해 주었다. 그녀는 김 아저씨가 더 이상 길거리 좌판에서 덥고 비 맞으며 일하지 않고 제대로 된 곳에서 일하기를 바랐다. 김 아저씨는 줄을 선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분주했다. 그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주가 오는 것을 보고 김 아저씨는 잠시 손님들을 뒤로하고 달려와 민주를 맞았다. 아이고, 사모님, 이야, 점점 더 건강해지시는 것 같네요. 김 아저씨가 반짝이는 눈으로 인사했다. 그는 깊은 존경심을 담아 민주와 악수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모님, 이 가게,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직원을 둘이나 더 뽑아야 할 정도라니까요. 천만에요. 사장님, 정직하게 사신 사장님의 복이에요. 그때 사장님이 주신 그 낡은 쪽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이 가게는 사장님이 구해주신 제 목숨에 비할 바가 못 돼요. 민주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김 아저씨는 감동으로 젖은 눈가를 닦았다. 저는 그저 도구였을 뿐입니다. 사모님, 하늘이 사모님을 아끼신 거지요. 착한 사람은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민주는 김 아저씨 가게에서 그가 골라준 최고급 붉은 용과를 한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아담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내다보이는 뒤뜰 테라스에 앉았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연못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분위기였다. 민주는 용과 껍질을 벗겨 깍둑썰기하고 천천히 먹었다. 맛은 달고 신선했으며 지금까지 마셨던 그 어떤 비싼 비타민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순진하고 억압받던 아내에서 자신의 삶의 권리를 되찾는데 성공한 투사로 변모한 여정이었다. 지훈의 배신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다시 남자를 믿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는 걱정하지 않았다. 자신을 치유할 평생의 시간이 있었다. 경제적 독립도 이루었다. 건강도 되찾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자존감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테이블 위에 민주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주는 메시지를 열었다. 내용은 짧았다. 고맙습니다. 민주 씨, 모든 것을 폭로해 주신 용기 덕분에 저도 지훈 씨의 추악함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 그 사람과 거의 결혼할 뻔했는데 늦기 전에 정신 차려서 다행이에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희생자는 자신과 유라뿐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지훈은 영원히 갇혀 있어야 마땅한 포식자였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안락 기자의 등을 기대고 저녁의 산들바람을 즐기며 눈을 감았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더 이상 몸의 독도, 인생의 독도 없었다. 이 큰 집은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만 가득 찼다. 민주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유익한 일에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전보다 더 강한 여성이 되겠다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주는 눈을 떠 저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우주를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잘 가 지훈. 잘 가 과거. 안녕. 새로운 민주. 그리고 달콤한 용과의 마지막 한 입과 함께 과일 가게의 죽음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는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의 장으로 넘어가며 끝을 맺었다.